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있어서 법제론 참 난감하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험용으로 법에 접근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읽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할 적에 또 강의를 들으실 적에 핵심 키워드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스타카토가 있는지 끊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본서에서는 이 교재가 법학개론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뭘까? 법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지켜야 될 하나의 약속이다. 라고 해서 사회 규범이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방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해서 문화규범이라고도 합니다.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명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공간에서는 절대적 규범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간, 넓은 공간 범위를 내는 상대적 규범이기도 하고 같은 시점이라도 공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규범이기도 합니다.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상대적 규범으로도 해석이 된다. 또 행위 규범이다, 강제 규범이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법이란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을 지나게 되면 배우게 될 것인데 법의 목적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부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설화된 것은 법의 목적은 정의의 구현이다. 또는 법의 목적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구현이다.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목적성의 구현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통설화된 법의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구현입니까? 어떤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과정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입니까?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누구나 이건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목적은 정의 또는 한목적성 또는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이렇게 통설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법원입니다. 법원. 자, 법원은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이거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코트, 재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의 존재 형식이 있고 불문법의 존재 형식이 있습니다. 연역보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칙은 성문법주의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을 먼저 성문법을 본다면 성문법의 최상위의 포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그리고 그 밑에 법률이 있지. 자, 먼저 이 법률, 물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고 다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을 본다면 헌법이 아니라 단일법으로서 최고위의 상위 포괄적 성격을 가진 법률입니다. 법률이라고는 당연히 우리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몽테스큐의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원칙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법률에는 국회 제정법, 입법부인 국회 제정법을 법률 중에 법률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해서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법률의 범위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약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특히 우리가 사회보장협정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만 이렇게 서로 효력을 인정하지만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조약 국제법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긴급 재정명령, 긴급 재정명령, 물론 한다면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등은 긴급 명령이나 긴급 한꺼번에 줄여서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적어봤습니다만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의 의미로서 입법부 재정법을 말하지만 명령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그래서 적어볼까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이 대통령령에는 이임을 받아 행하는 법률의 이임을 받은 이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보통 부령이나 또는 총리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임명령과 여기에는 직권명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런가 하면 자치법규가 있지요. 자치법규. 지면상 길게 못 쓰겠군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지방의회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조례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자치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성문법, 법전의 형식으로, 법전 또는 문서의 형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법전. 우리는 바로 이처럼 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불문법을 가미하는 거죠. 불문법을 가미한다. 민법 제1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법원 판결이 쌓이고 쌓인 소위 판례법. 또 그런가 하면은 관습법. 또 그런가 하면은 조리. 자,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은 이렇게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하는 운영을 한다. 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성문법 헌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니은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한다. 헌법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나와 있지요. 그 중에, 별표하실 것은 좀 우리가 이런 사유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규정에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이런 관련 법률이면 1935년 사회보장법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1919년에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생존법적 규정이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기본 근거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이 있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법률은 헌법 하위에 그리고 명령이나 규칙에는 상위에 있는 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 공표 과정을 거쳐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권분립이지만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가미된 상권분립이죠. 만약에 상권분립이 원리원칙적 상권분립이라면 법률 제정에 관련된 모든 절차나 내용은 국회만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 제정에 있어 법률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회의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내각 제정 요소가 가미되어서 여기는 대통령도 소위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원 내각 개정 요소가 가미된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대통령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한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15일 이내에 공표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로 15일이 지나면서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런 내용들. 효력 발생은 확정되는 것은 15일이 지나면 확정되지만 공표를 하든 공표를 하지 않았든 안에 15일이면 되지만 만약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표를 하지 않았다면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 효력 발생일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뭐냐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명령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 부령으로 이렇게 시행 규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디귿번에 보시면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다음에 부령, 총리령이나 부령에는 거기 보면 대통령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과 셋째 줄에 나와 있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직권명령이 있다 해서 여기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총리령의 시행규칙은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이렇게 노트 정제를 해놓으신 겁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데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 시행규칙에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을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이 중에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니은번에 헌법 117조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둘째 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의 하위의 법규. 왜냐하면 법률이나 명령,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위의 법규범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립하게 된다. 그에 의해서 미음번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률을 법령의 성격을 규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행정기관의 유계에 의해서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비읍번에 나와 있지요. 비읍번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즉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것을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게 관련 없이 이제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의 범위에는 꼭 법이란 용어가 law라는 단어가 써이지 또는 act나 law라는 단어가 붙이지 않아도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 헌법 규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자, 거기 니을번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니을번. 헌법 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서 여기 법률에는 이렇게 조약이라든지 또는 국제법 일반적도 역시 법률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국제간섭법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불문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밖으로 그나마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당연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판례법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이죠. 법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 그런가 하면 관습법이 있고 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불문법에는 관습법, 거기 하면 관습법에 의해서 사유인의 사실적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습법. 그래서 우리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 민법 제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앞에서 선수학습을 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불문법에는 이런 관습법 말고도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사물의 도리 등을 정리한 조리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법원 판결이 누적된 판례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한 것처럼 판례법, 관습법, 조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식적 접근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거기 법의 분류에는 상위법, 하위법, 강행법규, 의무법규, 일반법, 특별법, 신법, 구법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별표를 할 것은 오른쪽에 있는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법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그 차례 교재를 보시면 가장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앞서서 적용이 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법 적용의 원칙. 법 적용의 원칙. 만약에 신법과 구법이 충돌한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 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적용의 원칙에는 이렇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불리한 국민들의 권익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있다면 특히나 입법,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여러분들 별표 실적에는 거기 심화 연구실에 나와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즉 신법인 특별법과 구법인 특별법,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일반법 등이 이렇게 서로 충돌할 적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하고 다음에 구법을 적용을 하고 다음에 신법 특별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구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일반법으로 신법 일반법, 구법 일반법 순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출제의도 체크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로 보시면 법률의 위계를 수직적 위계로 볼 적에 상위법과 하위법을 볼 적에 우리나라 법체계는 이렇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순서로 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다른 법의 상위법이므로 헌법 규정을 위반한 하위의 법률은 위헌 법률이 되며 그 효력은 상실이 된다. 그다음에 민법에 관련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에 관련된 가장 기본법인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 소위 특별법이 되는 거지요. 사회보장 기본법 밑에 있는 사회보험에 관련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법 이런 것은 특별법이 되겠지요.
자, 이런 것처럼 소위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것은 하위 법은, 여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하위에 있는 법률의 위계에서 밑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유법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도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공법이 뭐다 사법이 뭐다 그러지만은 민사에 관련된 것을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국가 간의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가미된 이런 법률들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사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법. 그래서 사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근대 그 박스 안에 있죠.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로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자유의 원칙,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또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 절대자유의 원칙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조권이 방해될 수 있고 조망권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사적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정을 국가가 나서게 되는데 이처럼 국가가 나서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절대자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나 무한히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자유의 원칙이 이제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이 이렇게 헌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위 사적 관계에서 계약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이 대등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칼 자루를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날을 쥐고 있을 때 이 관계가 수평이라는 각도만 가지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취약한 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칼날을 잡은 쪽에서는 당연히 명확하게 당연히 권익을 이미 시작 전부터 권익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칼날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계약은 아무리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칼날을 쥔 자와 칼 자루를 쥔 자를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 대등한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처를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못했어야 내가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지만 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을 적용하는 데는 이렇게 사유재산권 또는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반영되어서 사적 관계가 규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문의 적합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계약 공정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구성원의 마음만 가지고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그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법 영역에 공법의 또는 공권력의 영향력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 법의 영역을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원리가 나와 있죠.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서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대시민법의 수정의 원리는 먼저 노동법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수준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제목만 읽으면 되겠지요. 사회복지의 성격에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페이지 넘어가면 사유법이다. 그래서 사유법이다. 또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뭐 이런 제목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설명할 것이 없겠군요.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에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는 사회보장법, 물론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그러죠. 또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에 관한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회서비스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이 단일법전이 있거나 또 사회복지법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회보험법이 단일법전으로 존재하거나 공공부조가 단일법전으로 존재한다거나 사회서비스법이 단일법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적으로 이렇게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사회보장 밑에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이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박스로 예를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법제사를 적고 있는데 뭐 내가 여러분에게 암기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진행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연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헌법 규정이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의 권리성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행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싸납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제 규정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유 미끄럽군요. 자 여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적에 헌법에서는 기본권 구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기본권 구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본권에 보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또 청구권, 또 그런가 하면 사회권. 네, 다 권이죠, 권. 사유권의 구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은 바로 사유권적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유권 헌법 규정을 보면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거기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헌법 제31조 교육의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 3권,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5조 환경권, 36조 가족생활의 권리, 양성평등권 등을 쭉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권적 조항은 헌법 제31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권적 기본권, 사유권적 기본권의 이런 내용 중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 여기는 법률 조항까지 암기하고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유권적 기본권의 조항은 31조 교육의 권리, 좋습니다.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양성평등권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헌법 34조에 있는 6개 의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려고 노력한다는 6개 항에 대해서는 정독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헌법 제34조가 다음 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죠. 거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 2항 보면 1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항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3항은 국가의 여성복지 증진의 의무, 4항은 국가의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증진의 의무, 5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와 공공복지, 장애인복지와 공공부조 보장의 공공부조 근거조항, 그리고 6항에 보시면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복지라든지 또는 가족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담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헌법 사유권적 기본권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가져가셔야 되고 헌법 제34조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유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라든지 사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판례는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법학전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 푸는 기회가 있으면 첨가를 하는 것이고 이 법학통론, 우리가 보면 법조례에서 출제될 적에 법학통론이라고 해서 이 앞에 부분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문제 중에 세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 세 문제의 영역을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사회보장 기본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